인터프리터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프리터라는 것은 어떤 언어, 어떤 규칙 같은 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그런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어떤 언어를 정의하고 그 언어에 대한 해석기를 만들 일이 없다면 이것 자체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어떤 문제들,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만의 언어 같은 걸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게 쓰이려면 그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그 규칙을 이해하고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해석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예제로 살펴볼 거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2 더하기 4를 2, 4 더하기로 바꿔주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반복적이고 재기적인 작업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예제에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표현식은 0부터 9까지 숫자를 전부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0부터 9까지만 허용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연산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자릿수의 수라는 제한을 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실제 예제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자를 한 문자 한 문자로 쪼개는 형태로 토크나이징을 할 건데요. 사실 실제 어떤 언어들의 문법에서는 한 글자보다 훨씬 더 긴 문자 또는 여러 문자의 조합으로 토큰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지만 저희가 오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실무를 위한 언어를 정의하고 그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터 패턴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인터프리터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화를 위해서 토크나이저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한 자리 정수만 허용하도록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법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라는 게 있는데 터미널 기호, 비터미널 기호 이런 말이 나오죠. 터미널 기호는 기본적으로 쪼갤 수 없는 심볼, 그리고 비터미널 기호는 터미널 기호들로 쪼개질 수 있는 기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호, 그래서 복합 기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규칙으로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은 추가해 놓은 부분이에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말고도 문법을 정의하기 위한 문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BNF라던가 eBNF, 밑에 보이는 엔틀러 같은 것들도 전부 문법을 정의하기 위한 문법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똑같은 언어를 위한 표현이에요. 위에 걸로 살펴보면 텀이라고 하는 비터미널 기호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그러니까 0부터 9 사이의 어떤 수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EXP라고 하는 비터미널 기호가 요 세 개, 그러니까 지금 이 위 세 문장은요,
EXP가 저 세 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XP는 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EXP는 EXP 자기 자신의 텀을 뺀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EXP는 EXP 자기 자신의 텀을 더한 것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일 겁니다. 아마도 EXPR이라고 하는 것이 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에다가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죠. EXP라는 것이 텀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0 또는 1 또는 2 또는 이런 식으로 뭐 수 중에 하나 아무거나 7이라고 해볼까요? 이것도 이 7이라는 것 자체로도 EXP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EXP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7은 EXP죠. 이 친구는 EXP죠. 근데 7에다가 어떤 또 다른 텀, 뭐 당연히 똑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텀, 이거는 0부터 9 사이의 수잖아요. 이것을 더한 것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것 자체도 이렇게 이 묶음 자체도 뭡니까? EXP가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EXP는 이제 여기에 지금 이것 자체도 우리가 EXP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 뭐 2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요 문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7도 EXP고 7 더하기 8도 EXP고 7 더하기 8 마이너스 2도 EXP다 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법 정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렇고 이제 저희는 바로 코드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코드가 있는데요. 인터프리터라는 타입을 만들고 그 타입의 여러 가지 메서드를 구현하는 형태의 러스트 파일이죠. 저희는 이걸 사용하는 코드를 보면서 좀 따라가 볼게요. 먼저 새로운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것 같죠. new라는 함수는 생성자니까. 그래서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수로는 2 더하기 3이라는 중위 표현식을 넘겨주고 있네요. 그러고 새로운 스트링, 빈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postfix라는 또 다른 변수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방금 아까 만들었던 인터프리터 타입의 변수에 interpre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인수로 빈 스트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왠지 빈 스트링을 전달한다는 거 보니 저희가 해석한 인터프리터가 해석하고 변형시킨 결과를 이 postfix 변수에 저장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죠. 이 스트링에 변경 가능한 그 참조를 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버퍼로서 기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반환된 결과가 후위 표현식이 맞는지, 그죠? 그런 거를 검사하고 있네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위에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new부터 살펴볼까요? new를 보시면 이건 정말 단순한 예제이기 때문에 토크나이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토큰화하는 작업을 그냥 이 친구로 땜빵하고 있습니다. 찰스라는 메서드는 지금 보시면 str 모듈에 정의된 메서드인데요. 이터레이터를 반환하는 메서드라고 하죠.
어떤 string slice의 각 문자를 돌면서 말이에요.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러스트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여러 언어들에서 구현하고 있는 개념이죠. 이터레이터를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컬렉션의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주는 그런 객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매개 변수로 받은 문자열이 있잖아요. 문자열 슬라이스가. 그리고 그 문자열 슬라이스는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까 저희가 봤던 맥락에서는 2 더하기 3이라는 이런 문자열을 전달해 줬는데 이 친구는 결국에 2라는 문자, 그리고 더하기라는 문자, 3이라는 문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씩 꺼내주는 첫 번째로 꺼낼 때는 2를 꺼내주고 그 다음으로 꺼낼 때는 더하기를 그 다음으로 꺼낼 때는 3을 꺼내주는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it라고 하는 필드 안에다가 저장을 해줄 모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tring new로 빈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요. 그쵸? 빈 문자열. 그러고 나서 interpret이라는 메서드에다가 이 문자열을 집어넣고 있는데 interpret이라는 메서드를 따라가 보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나요? 우선 자기 자신, 아까 우리 new로 만들 때 그 문자열 슬라이스에 대해서 각 문자를 넥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꺼내주는 그런 이터레이터를 셀프의 필드 안에 저장해 놨었죠. 그러고 그것에 텀이라는 또 다른 메서드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out은 저희가 아까 전달해준 빈 스트링 객체죠. 그거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인수로. 그럼 이제 우리가 텀이라는 함수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텀이라는 함수는 내부적으로 셀프, 자기 자신에 대해서 nextcha라는 함수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 같아 보이는데 함수가 함수를 부르고 또 함수를 부르니까 꽤 복잡하죠. nextcha라는 메서드도 따라가 보면 이 메서드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셀프의 자기 자신의 필드에 next를 호출해요. next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구현하는 관행적인 이름인데요. 보통 이터레이터가 상태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디까지 내가 꺼내줬는지 그 다음 걸 꺼내주세요. 지금 꺼낼 수 있는 요소를 하나 꺼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2 더하기 3이라는 문자열이 이터레이터 형태로 바뀌어서 저 필드에 저장이 되었다면 맨 처음 넥스트를 호출하면 2만 꺼내주겠죠. 그 다음 넥스트를 호출하면 더하기를 꺼내줄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다 꺼냈으면요. 2도 꺼내고 더하기도 꺼내고 3도 꺼내서 이제 더 이상 꺼낼 것이 없으면 그때는 우리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non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 next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옵션을 반환하도록. 그래서 저희는 있는 경우에는 sum이라고 하는 모나드의 그 인엄에 감싸서 반환하고 남은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non을 반환하는 형태로 nextcha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 self next cha는 그냥 하나를 꺼내오는 것에 불과했군요. 하나를 꺼내서 그 꺼내온 결과가 만약에 sum이면서 is digit 한 메서드 이름만 보더라도 뭔가 느낌이 오죠. 이 문자가 주어진 radix, 그러니까 진수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10을 전달했다는 거는 10진수, 주어진 진수의 그 수인지 디짓인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뭐 1이 37 진수인지 뭐 이런 것들 있고 요걸 봐야겠네요. 네. 1이 10진수인지가 지금 assert 안에 들어갔을 때 true를 반환한다는 거죠. 오케이, 너는 맞아. f가 16진수인지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f는 10진수 표현법에 없으니까 이거는 false를 반환해서 앞에 not 연산자 붙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름대로 저희가 숫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받아온 문자가 숫자라면 그런 경우에는 out string의 가변 참조자에 푸시를 하는 거죠. 푸시를 해서 그 문자를 그 문자열 내부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밑에는 디짓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왜냐면 그 문자가 디짓이었다면은 여기서 걸렸을 거니까. 근데 수가 아니에요. 수로 파싱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요걸 통해서 그냥 패닉을 일으켜 버리고 있어요. 사실 이런 형태는 실제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보는 예제 같은 거 말고 실제 프로그램에서 직접 패닉을 일으키는 일은 사실 굉장히 피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지만 간단함을 위해서 나머지 경우는 무시하겠다, 그런 의미로 패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게 텀이라는 메서드군요. 그래서 텀을 일단 호출해서 우리가 하나의 수를 꺼내왔다, 그죠? 그리고 문자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아까 2 더하기 3이라는 문자열 상태라고 했다면 요 16번 요 라인, 요 라인을 통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out이라는 친구에 2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겠다, 그죠? 그러고 지금 현재 셀프의 필드 self.it는 뭐 이거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2라는 거를 소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호출하면 플러스 3 이렇게 아마 반환을 해줄 것 같아요. 그죠? 상태가.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whilelet 문법을 만나는데요. 이것은 논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돌면서 이 바디에 있는 로직을 수행을 하는 거죠. 호출하는 메서드는 nextChar이라는 메서드인데 저희 아까 방금 보고 왔던 거죠. 그 다음 이터레이터에서 그 다음 요소를 하나 꺼내오는 거. 그러면 이번엔 뭘 꺼내왔죠? 이번에는 더하기를 꺼내왔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더하기를 요 sum 안에 담아서 그게 더하기나 빼기면 텀을 호출을 한다고 합니다. 텀은 근데 뭐였죠? 또다시 그 다음 걸 호출해서 그게 숫자인지 아닌지 보고 숫자면 문자열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얘랑 얘를 다 소비했다, 그죠? 더하기는 여기서 소비했고 지금 요 분기에 걸려서 3은 여기서 소비를 했네요. 근데 문자열, 그러니까 out 안에는 지금 텀을 통해서 지금 3이라는 게 먼저 문자열에 푸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변경시킨 거죠? 요건 이제 다 썼고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반환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out에 3이라는 게 들어간 거죠. 지금 이 22번 라인이 끝나는 시점에, 그죠? 그래서 out이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P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 시점에 꺼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아까 플러스를 꺼내왔었죠, OP에. 그래서 플러스가 드디어 저희 스트링 가변 참조자를 통해서 스트링에다가 푸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미 필요한 일을 다 했네요. 후위 표현식으로 변환했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if문 끝나면 별다른 로직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 while loop 검사를 할 텐데
이번에 next char을 하면 뭐가 나오나요? 내부적으로 next를 호출하는데 next를 호출했을 때 추가로 반환할 문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non을 반환하죠. non을 반환하면 while then 문법은 즉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if문이나 else문이 실행되지 않고 나가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뭐 수행할 명령어가 없으니까 여기서 interpret 함수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아까 저희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string 포인터를 가지고 string 참조자를 가지고 그죠? 가변 참조자를 가지고 interpret을 호출했으니까 반환하는 값을 어딘가에 돌려줄 필요 없이 postfix에 변경된 결과가 잘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로 2, 3 플러스 형태로 잘 바뀌어 있게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가 아까 요런 것도 1-2까지만도 EXPR이고 이게 EXPR인데 EXPR에 또 다른 걸 더하거나 뺀 거 요거 역시도 다 EXPR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문법도 되게 정상적인 저희 문법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문법이죠. 그죠? 요것을 인터프레터 U에 전달하고 나서 postfix clear는 postfix가 string이니까요. 이 메서드는 모든 내부 요소를 지워버리는, 그래서 뭐 예시 같은 거 보시면요, who라는 걸 저장하고 있는 string 만들고 걔를 지우면은 이제 비어 있다가 true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부 요소를 다 지워버리고요. interpret 메서드를 다시 호출해서 이제 깨끗한 string을 다시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결과를 요 안에 담아라 그런 의미겠죠.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1-2가 1, 2-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while let 문법 기억나시나요? 위에서 보고 오면 그냥 연습 겸 요걸 그냥 아까 interpret 함수에 한번 따라가 봅시다. interpret 함수에 따라가 보면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죠. 요 시점, 이 15번 라인이 끝나면은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인풋으로 받은 최초의 저 지금 IT 안에는 이게 이터레이터인데요. over 뭘 도나요? 1 더하기 2 이거 맞나요? 1-2 플러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네,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1 빼기인가? 잠깐만요. 중요한 건 아닌데 1 빼기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인데 저희가 딱 이 텀을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터레이터가 1을 소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가 없고 그죠? 얘는 아웃에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요 넥스트 차를 만나서 이게 되는 순간 마이너스를 하나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가 아마도 여기 그죠? 여기에 들어가겠죠. 마이너스가 OP라는 것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요게 그죠? 이거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죠. 네,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가 맞으니까 다시 한번 이 친구가 호출이 되겠죠. 이 친구가 호출이 되면 또다시 하나의 문자를 소비하게 되겠죠. 또다시 하나의 문자를 소비해요. 그럼 이번에는 2가 소비가 되었다. 그죠? 2를 소비하고 2라는 것은 아까 우리 텀 메서드 다시 보게 되면 2라는 것은 디짓이 맞잖아요. 디짓이 맞기 때문에 패닉을 일으키지 않고 문자열에 푸시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 22번 라인이 실행되는 시점에 out이라는 문자열 매개 변수에는
2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OP를 푸시하는데 지금 OP 상태 뭡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whilelet으로 돌아와서 이건 이제 다시 한번 그죠? 다시 한번 이 next char를 호출하는데요. 그 다음 이터레이터가 돌려줄 것은 플러스죠. 그래서 이 OP에는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들어오게 되고 다시 한번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맞으니까 얘가 실행이 되면서 그 다음 이터레이터가 돌려주는 거, 플러스는 이 시점에 소비됐고요. 여기서 소비되는 것은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 여기에 붙게 되고 먼저, 그리고 나서 이 플러스를 여기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이 OP라는 것에 뭐가 붙나요?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소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텀을 호출하면 그 다음 이터레이터한테 달라고 해서 4를 소비하게 되고 그 4를 여기다가 푸시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오퍼레이터를 푸시하니까 OP 변수에 저장돼 있던 마이너스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모든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문자 소비가 끝났고요. 다시 한번 whilelet을 돌면 여기에서는 이제 OP라는 건 없고, 그죠? 이제 이게 non이 되면서 끝나버리게 되겠죠. 이 whilelet 구문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interpret 함수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 문자 열이 말이에요. 변환된 문자열이.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서 결국 중요한 개념은 실제로 재기 하강 파서를 직접 구현할 때도 토큰을 consume 아니면 it 같은 메서드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소비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토큰을 소비해 나가면서 그 토큰의 종류를 판단하고 그 종류가 내가 원하는 종류가 맞으면 새로운 어떤 AST 트리 형태라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자료 구조 안에다가 밀어넣는 저장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실제 파서, 실제 인터프리터를 구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이런 식으로 토큰으로 나눈 다음에 그 토큰을 지금 여기서는 이터레이터와 넥스트로 소비하고 있지만 토큰을 소비하면서 반복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 나가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인터프리터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하시고 지금 이 코드 자체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개념을 잡아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고 이제 논의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인터프레터 디자인 패턴은 흔히 형식 언어를 위한 문법을 설계하고 이 문법을 파싱하는 파서를 구현하는 거라고 오해될 수 있지만 이 패턴을 통해서 문제 인스턴스를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인스턴스를 해결하는 함수 클래스 구조체를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러스트 언어에는 매크로 룰스라는 매크로 시스템이 있어서 특정한 문법을 정의하고 이 문법이 소스 코드로 어떻게 확장될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프레터 패턴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코드를 만드는 코드, 그쵸? 특정 형식으로, 특정 문법으로 코드를 만드는 코드를 적는 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매크로라는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과도 유사하다는 거죠. 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래에 있는 예시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n차원 벡터의 유클리드 길이를 계산하는 거라고 합니다. n차원 벡터 유클리드 길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차원 벡터의 유클리드 길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예시를 바로 볼까요? 예시를 옮겨 놓은 코드로 가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요건데요. 저희가 바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부터 보면서 자, 놈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까 말했던 n차원 벡터의 유클리드 길이를 구하는 매크로인데 이게 만약에 정상 동작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0.5에 여기 자동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요거에 자 지금 그쵸, 지금 0.5 마이너스 0.5 0.5 마이너스 0.5 넣었으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 한 거와 같습니다. 이게 n차원 벡터의 유클리드 길이의 정의니까요. 그죠? 지금은 4차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매크로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놈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러스트에서 매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한다고 표현하죠.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선언형 매크로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선언형 매크로고 두 번째는 이제 절차형 매크로라는 것인데 선언형 매크로가 이제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배워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반복 같은 걸 제거하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조금 러스트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문법이 많죠. 그렇지만 이해해 보는 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EXPR 표현식 타입의 요소가 콤마로 구분된 상태로 0개 이상 반복된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희가 매크로를 사용하냐면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좀 다양한 타입의 매개 변수라거나 아니면 가변 매개 변수 periodic parameters 해가지고 여러 길이의 매개 변수를 받는 것을 러스트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 언어의 철학과도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어떤 프로시저에 여러 개의 인수를 전달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같은 걸 써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법 자체는 표현식 0개 이상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n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변경 가능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0.00이라는 것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문은 반복적으로 코드를 만들어줘 라는 의미인데요. n이라고 하는 거에 엘리먼트를 F64 그러니까 64비트 실수로 타입 캐스팅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해서 n에다가 더해줘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엘리먼트가 공급된 만큼 반복해줘 라는 말이라서요. 밑에 예시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자 놈이라는 매크로에다가 1이랑 2랑 3이라는 거를 전달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게 여기에 와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여기에 와서 이제 n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되고요. 뭐 F64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법이 요렇게 확장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n에는 결국에 어떤 것이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1.0의 제곱, 그죠?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된 것에 루트를 씌우면 저희가 원하는 n차원 벡터의 유클리드 길이가 나오니까 n의 스퀘어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제곱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것을 지금 이 블록 안에서 반환하고 있으니까 러스트에서 블록의 마지막 표현식이 그 블록이 반환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n 스퀘어 루트는 이 스퀘어 루트가 그것에 제곱근을 씌운 결과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이 블록에서 반환하는 결과가 제곱근을 씌운 결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매크로에 서로 다른 것을 이제 공급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뭐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것만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x는 뭡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한 것과 4의 제곱을 한 거, 4의 제곱을 한 걸 더한 것에다가 이제 스퀘어 루트 한 거잖아요, 그죠? 요 결과는 얼마일까요? 이제 9와 16, 25의 스퀘어 루트 한 거니까 5가 돼야 정상이겠죠. 근데 F64 캐스팅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겠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으로 이런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잘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면 네, 아무 문제 없이 매크로도 잘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크로로 코드를 확장하는 개념도 사실 이것 자체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터프리터 패턴을 러스트스럽게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을 책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정의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코드를 자유롭게 확장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터프리터 패턴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쯤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참고 문헌 3개도 링크로 남겨 놓을 테니까 인터프리터 패턴, 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매크로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